정수는 오래된 부엌에 서서 마지막 된장국을 끓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김이 천천히 퍼졌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소리, 싱크대에 부딪히는 그릇 소리까지 모두 평소와 같은 하루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고 있었죠. 이 밥상은 그냥 저녁상이 아니라 자신이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차려주는 마지막 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식탁 위에는 가지나물, 콩자반,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반찬들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접시의 자리를 몇 번이나 다시 잡아주며 괜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시간이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부엌 불을 끄고 나와보니 아들 영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 미정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만 보면 평범한 저녁 같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어딘가 차갑고 무거웠어요. 정수는 식탁에 앉으라는 말 대신 한쪽에 놓아둔 작은 봉투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집 등기 서류 사본과 통장 정리표가 들어 있었어요. 그 봉투는 오늘 오전부터 식탁 모서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이미 여러 번 힐끔거렸고 아들은 그 봉투를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TV로 돌렸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힘든 건 안다. 빚도 있다는 것도 안다. 집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도 들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나 없으면 더 편하겠지라는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끝끝내 쉬운 말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 분위기는 조용했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반찬을 반 정도 먹고 자리를 잠깐 비우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와서 가방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 가방엔 요양원 안내 책자가 반쯤 나온 채로 꽂혀 있었어요. 상담 일정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페이지가 살짝 보였죠. 영호는 그걸 보았지만 모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마음속 불편함이 얼굴에 그대로 올라오는 사람이라 눈만 보면 들킬 것 같았죠. 정수는 아들의 그런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거짓말을 못하던 아이였고 잘못이 있으면 금방 들키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이미 결정했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전해졌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그녀는 괜히 된장국을 더 푸고 나물을 더 놓으며 식탁을 다시 한번 돌았습니다. 그 행동은 밥을 챙기려는 손길 같았지만 사실은 이 순간을 천천히 붙잡으려는 마음이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미정은 결국 봉투를 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척했지만 사실 안에 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동작이었어요. 그녀는 안심한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그 표정에는 미묘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는 오래 참았던 사람이 겨우 숨쉬는 표정이었죠. 영호는 그걸 보고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고 그릇을 치울 생각도 못했어요. 그에게 그 봉투는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죄책감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어머니를 보내야 한다는 증거였죠. 정수는 식탁을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그녀의 행동에서 조용히 드러났어요. 식탁 닦던 손길이 아주 다정했고 그릇을 설거지통에 옮길 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등은 평소보다 조금 더 구부정해져 있었고 허리뼈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 떨림은 나이가 와서 생긴 떨림이 아니었어요. 버려지는 사람만이 아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녁이 다 정리된 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영호는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앨범에는 유나가 초등학교 때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할머니랑 우리 집이라는 글씨가 앙증맞게 쓰여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단어는 이제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오래된 벽식의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고 부엌의 불은 모두 꺼졌어요. 다만 싱크대 옆 빨간 고무대야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그릇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릇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며 반짝였어요. 그 물방울은 이 집에서 흘린 마지막 정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한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요양원 복도는 밝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어요. 하얀 조명 불빛이 계속 깜빡였고 복도마다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정수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캐리어엔 옷 몇 벌, 약통, 그리고 손녀 유나가 중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녀는 안내받은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203호라는 숫자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낯선 이름들 몇 개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주소가 된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비어있는 침대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위엔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고 창문은 바깥 도로 쪽으로 열려 있었어요. 창틀엔 오래 닦이지 않은 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등을 천천히 기대었지만 몸에서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집에서 쓰던 두툼한 요 대신 얇고 낯선 매트리스는 등뼈를 바로 타고 올라왔고 그 느낌은 자신이 갑자기 손님보다 짐처럼 옮겨졌다는 감정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캐리어를 열어 가장 먼저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나가 교복 치마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유나의 두 손은 정순의 팔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손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그 사진을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았어요. 마치 낯선 방 안에서 잠시 숨을 붙일 수 있는 자기 자리, 자기 표지를 박아두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조용했지만 이곳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겠다는 작은 선언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요양원 직원이 약과 식단 안내표를 놓고 나갔습니다. 안내표에는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식사, 9시 운동, 12시 점심, 6시 저녁, 9시 소등 같은 규칙적인 시간표가 적혀 있었어요. 그 시간표는 깔끔했지만 동시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허리 아프면 늦게 일어나고 겨울엔 이불 속에서 조금 더 누워있고 텃밭 생각나면 점심도 잊고 마당을 나가 땅을 만지던 삶이었는데 이곳의 하루는 종소리와 약통에 맞춰서 흘러가야 했어요. 그녀에게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금세 적막해졌습니다. 창밖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노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얕은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오늘 저녁 식탁이 떠올랐고 그 식탁 위에 놓인 작고 얇은 봉투가 떠올랐어요. 아들 부부의 표정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들 힘들지 않으면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려 했지만 그 문장은 자꾸 목에서 걸렸어요. 억지로 삼키는 것처럼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통화 목록을 내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전화는 한 달 전 유나였습니다. 할머니 밥 먹었어? 라고 묻고 깔깔거리던 그 짧은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다시 들려오는 듯 했어요. 정수는 통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밤늦게 귀찮게 하지 말자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컸어요. 혹시 안 받으면 어떡하나, 그 순간 더 쓸쓸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한번 떨렸다가 조용히 내려갔어요. 그렇게 안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다독이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정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맞지 않는 베개는 목을 계속 눌렀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아주 얇고 조용한 경계심이 있었어요. 마치 나는 여기서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첫날, 그러면 일주일 뒤는 몇 날, 한 달은 언제. 숫자를 세는 행동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그녀에게는 버팀목이 되었어요. 끝이 없는 생활처럼 보이는 이곳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정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손등을 매만졌습니다. 거칠고 주름 많은 손등에는 굳은 살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평생 밭을 만지고 반찬을 만들고 손자 도시락을 싸고 겨울 김장을 하고 여름 내 복숭아를 깎아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짐으로 늙은 게 아니다. 나는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뒤에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얇은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사진이 세워진 탁자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직 눈물은 없었습니다. 눈물은 억울한 사람이 흘리는 거라고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서울의 부동산 사무실 안은 낮부터 붐볐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미정은 직원 앞에서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손에는 얇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속엔 정순의 인감증명서와 등기 서류, 위임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오래 고민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영호는 옆자리에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끝은 자꾸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고 입술은 마른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시세로 하면 꽤 잘 받으실 거예요. 그 말에 미정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적 불안이 단번에 해소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영호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지막 페이지의 도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장을 찍는 일은 단순하지만 한 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던 모습, 새벽마다 마당에서 김을 따던 모습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월세와 학원비, 대출이자, 그리고 회사의 불안정한 상황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종이 위에 붉은 원이 또렷하게 번졌습니다. 그 붉은 자국은 마치 피처럼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끝났어라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계약서를 접어 가방에 넣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 볼 아파트 매물 목록이 떠 있었어요. 깨끗한 인테리어 사진과 신축, 전세 가능 같은 문구들이 반짝였죠. 미정은 손가락으로 그중 한 곳을 저장했습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계약서 위에 남은 도장 자국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원 안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고 맡겼는지 그 신뢰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따뜻했지만 그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새로 계약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쓰는 동안 미정은 집안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하얀 벽지, 큰 창문, 깔끔한 주방. 모든 게 반짝였고 마치 새 출발을 상징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 집이야라는 말이 마음속에 맴돌았죠. 하지만 그 문장 끝에는 어머니 없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에 놓인 새 열쇠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새 열쇠의 금속 냄새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은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이 입력되었고 정순의 흔적은 서류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정리,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영호에게는 그날 이후로 작은 후회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길에도 가끔 커피를 마실 때에도 어머니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눈을 감고 잘한 일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위로로만 들렸습니다. 어느 밤 영호는 잠에서 깨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새 아파트의 조명은 너무 밝았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매끈하고 깨끗했지만 손끝엔 아무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집엔 언제나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에는 손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은 지저분했지만 따뜻했죠. 그러나 이곳엔 그런 냄새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페인트와 새 가구 냄새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지만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가 흙 묻은 손으로 밭을 매던 모습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잠시 후 문을 닫듯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성공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이 집은 더 넓고 깨끗했지만 왠지 모르게 좁고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그는 오래전 어머니가 했던 말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집이 크면 뭐하냐? 사람 마음이 좁으면 그게 감옥이지.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뒤척였지만 마음은 좀처럼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의 꿈속엔 자꾸 한 장의 서류와 붉은 도장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워버린 증거였죠. 요양원의 오후는 느리게 흘렀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비추었고 정수는 의자에 앉아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들이 TV 앞에 모여 재방송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화면이 아닌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눈빛에는 체념보다는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손에 쥔 종이를 한 번 더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신탁계약 확인서라는 제목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엔 자신의 이름과 손도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날 변호사 김 씨와 함께 작성했던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한 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본인이 생존 중인 동안 모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신탁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그 한 줄이 정순에게는 보호막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서류 한 장으로 밀어내려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이제 제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었죠. 그녀는 봉투를 접어 침대 밑 금고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신탁 문서와 함께 두 장의 종이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증여 철회 통지서 초안이었어요.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정수는 언제 그걸 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닫은 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고 탁자 위의 사진이 살짝 기울었어요. 그녀는 그 사진을 바로 세워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네. 요양원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그녀는 점점 그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복도를 걷고 아침 식사 후 작은 정원으로 나가 햇살을 쬐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세상 이야기를 나눌 때 정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매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몸이 더 회복되면 바로 퇴소하자. 서류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보내고 그 다음은 내 손으로 끝내자.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정순 할머니 요즘 더 건강해 보이시네라고 말했지만 그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심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루는 김 변호사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길게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김 변호사는 짧게 한 문장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어른은 너무 착하신 분입니다. 그 말이 복도에 남았지만 정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어요. 착함은 언제나 희생으로 끝나니까요. 며칠 뒤 그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손목의 주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름 사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굳은 살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손은 아직도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던 감촉, 김치 양념을 버무리던 촉감, 손녀 머리를 쓰다듬던 따뜻함까지 다 기억 속에 살아 있었죠. 정수는 손끝을 천천히 맞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문을 열겠다. 그 집 문은 아직 내 것이다. 그 다짐은 조용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요양원 방송에서는 저녁 식사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식당으로 모였고 정순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작지만 단호했어요. 노을빛이 길게 늘어져 복도 바닥을 물들였고 정순의 그림자는 천천히 그 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림자 위에는 한 사람의 외로움이 있었고 그 안에는 조용한 복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확실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집의 문을 다시 여는 날 세상은 그녀를 달리 보게 될 거였어요. 늦가을 아침 영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번호가 떠 있었어요. 그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말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정순 어르신, 지난주 자진 퇴소하셨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영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사람들 대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는 멍하니 손에 든 기기를 바라보았어요.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르는 얼굴로 지나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요양원의 흰 벽과 어머니의 침대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그 소식을 며느리 미정에게 전했습니다. 미정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데로 옮기셨겠지. 걱정 말아요.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미정은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과 노트북을 다시 들여다보며 생활비 정산을 이어갔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목에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한 번도 그 시계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고 요양원에서도 연락 두절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영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을 되뇌었어요. 그는 매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생활이 너무 힘들었잖아. 하지만 그 문장은 점점 설득력이 없어졌습니다. 말할수록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 집으로 돌아와 현관을 들어서자 낯선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등기우편 김 변호사 사무소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볼까 하다가 결국 식탁 위에 그대로 내려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봉투 하나가 아니라 무언가의 결말이 담겨 있는 듯 했죠. 그는 그날 밤 내내 봉투를 바라보다가 결국 열지 못한 채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한쪽에서 봉투의 흰색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고 감나무 밑에선
어린 자신이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빨래가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하얀 천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영호야, 이리 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그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그 꿈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을까? 혼자 괜찮을까? 하지만 막상 손은 휴대폰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진짜로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의 행방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함이 이상하게도 위안처럼 느껴졌어요. 어딘가에 계시겠지. 누군가와 함께 계실 거야. 그렇게 믿는 편이 덜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열지 않은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정은 식탁을 치우다 그 봉투를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한번 밀어보았습니다. 종이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건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어머니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침묵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그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 자동차가 지나가며 희미한 소음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불빛 사이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비어있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온 죄책감의 무게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나를 용서할까? 며칠 후 영호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고객님,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미 매매가 완료되었고 잔금까지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거듭 말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재산이 신탁 상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죠. 그는 급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미정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오래된 빌딩의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김 변호사는 이미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서류 더미 사이로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정한 업무적인 시선이었어요. 영호가 입을 열기 전에 변호사는 한 장의 문서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 신탁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정순이라는 이름과 손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엔 신탁 기간 내 모든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정이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요양원 입소 전 모든 재산을 신탁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사망 전까지 제3자가 그 재산을 매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정은 급히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도장도 있고 위임장도 있어요. 다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신탁 이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영호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천천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귀에 김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들어왔습니다. 이 계약은 정순 여사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저와 함께 법무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의지였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호는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그제야 지난 몇 달 동안의 일이 전부 연결되었습니다. 식탁위 봉투, 요양원에서의 침묵, 마지막 미소까지 그 모든 게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정순 여사에게 있습니다. 부부께서 진행하신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잔금 반환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미정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계좌는 거래 정지 상태였습니다. 계약금 반환은커녕 대출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점점 더 큰 파도로 밀려왔어요.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문서의 종이 질감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거짓이 이제 현실로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죠. 김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순 여사께선 요양원에서 퇴소하신 후 잠시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구체적인 행방은 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내 이름은 그 집에 남을 거예요. 그 말은 방 안에 오래 울렸습니다. 미정은 자리에 앉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 안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지키려던 가족, 새로 얻은 집, 안정된 미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이름은 그 집에 남을 거야. 그는 길 위에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한적한 시골길에 낡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뒷좌석에는 정순이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 김 변호사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풍경을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언덕과 비탈길, 전봇대 하나까지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평생 오르내리던 길이었죠. 택시는 구불구불한 길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순의 집이라 불리던 곳이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내린 정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대문은 녹이 슬었고 담벼락엔 덩굴이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그 소리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흙냄새와 낙엽 타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닥엔 낙엽이 수북했고 감나무엔 주황빛 열매 몇 개가 외롭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 나무를 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집의 문턱을 넘자 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부엌에는 낡은 밥상이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아직 손때 묻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달력의 날짜는 작년 11월에 멈춰 있었어요. 정수는 손끝으로 그 달력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숫자가 발에 있었고 그 밑에는 유나 생일이라고 작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자신이 쓰던 밥그릇과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몇 개는 깨져 있었지만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 닦으며 자리에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정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동안 비워졌던 집은 차가웠지만 그 냉기가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벽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자신이 쓰던 바느질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실타래와 바늘꽂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녀는 그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나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안에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신탁해지 신청서, 소유권 회복 신고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차갑고 낯설었지만 그 안에는 오롯이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천천히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창문 틈으로 주황빛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공기 속의 먼지를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함께 들어오는 듯 했어요. 손자가 뛰어놀던 마당, 아들이 어릴 때 뛰던 웃음소리, 남편이 장독대를 손질하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바람을 타고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움이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주황빛 감을 하나 따냈습니다.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그대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고 떫은 맛이 동시에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맛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세월의 고단함이 섞인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덮고 있었습니다. 노을빛 아래에 그녀는 작고 굽은 어깨를 가졌지만 그 어떤 이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부엌에서 작은 등불을 켜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내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단 한 글자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남은 된장 한 통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구수한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 냄새는 고향, 그리고 생의 끝자락에서 되찾은 평온의 냄새였어요.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리고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마당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다시 따뜻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부는 아침, 서울의 한 낡은 원룸 건물 앞에서 이삿짐 트럭이 멈췄습니다. 영우와 미정은 말없이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세탁기, 상자, 낡은 가구 몇 개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정지되었고 잔금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재산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이름 없는 임대계약서 한 장뿐이었어요. 미정은 짐을 옮기다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피곤함보다 허무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옮겼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도 후회도 아닌 깊은 공허함이 깔려 있었어요. 집을 팔던 그날 어머니의 떨림을 외면했던 자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유나가 몰래 그들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선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엔 어릴 적 사진과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위엔 할머니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유나는 시골행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로 옆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고 낯익은 풍경이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작은 마을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오래된 담장 너머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부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유나는 조심스레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정순이 장독대를 닦고 있었어요. 허리는 여전히 굽었지만 동작에는 힘이 있었고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유나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섰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요. 정수는 상자를 받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유나가 초등학교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해맑게 웃고 있었고 사진 한쪽에는 어린 손글씨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에 노을빛이 스며들 듯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닫고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 어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밥 먹자. 그녀는 유나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솥뚜껑을 열어 국을 휘저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자 유나의 얼굴이 그 김 속에 살짝 비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나물 반찬과 감자조림이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젓가락 소리와 국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수는 국을 떠 유나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그 동작은 아주 익숙하고 다정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정수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 서류와 오래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상자를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건 유나 몫이야. 유나는 눈을 크게 떴지만 정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 남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감나무 아래엔 붉은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낙엽을 빗자루로 쓸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그 옆에서 감을 하나 따서 깨끗이 닦았습니다. 마당엔 된장국 냄새와 감 냄새가 뒤섞여 퍼졌습니다. 집안은 따뜻한 등불로 가득했고 벽에는 새로 달린 문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집. 밤이 되어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곁에 유나가 있었고 다시 찾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 대신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세상을 다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버림받은 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버린 건 그들이었죠. 하지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모를 겁니다. 가장 조용한 복수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